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밤사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주택과 상가는 물론 차량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도로가 통제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차량 밑부분에 배터리가 설치돼 있지만 방수 처리가 돼 있고 물이 차오르면 전원이 차단돼 폭우가 와도 바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장마 기간에는 전기차의 주황색 부품은 만지지 말아야 하며 실내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게 좋습니다. GLP-1 기반의 비만약을 먹으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름을 느끼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찾아냈습니다. 뇌 시상하부 위쪽 신경핵에 GLP-1 수용체가 많이 분포해 있었는데 이곳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하자 가짜 배부름이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각종 회유 체계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는 자칫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충청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가옥 수십 채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전국에서 가옥 49채가 물에 잠기고 6채가 반파됐으며 2267세대의 주민 3072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 대피한 주민 가운데 1668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학교 등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거나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공공시설물 피해는 195건, 농작물 침수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 면적은 977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하상도로와 교량은 전국 219곳, 지하차도와 도로는 47곳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벽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고 현재 자치단체 공무원 등 전국에서 13,000여 명이 비상근무하고 있다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 등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정부가 위기경보 수준을 격상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를 언급하며 아직 장마 기간이 남은 만큼 피해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 및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재난 피해자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과 구호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장마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몇 해 전부터 여름철 갑자기 많은 비를 뿌리는 도깨비 장마가 기승입니다. 폭우 구름이 옮겨다니면서 좁은 지역에 비를 퍼붓는 현상인데 예측이 어려운 만큼 평소 안전수칙을 잘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근처 강물이 범람하면서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경북 예천에선 폭우와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쳐 15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6, 7월 장마철 호우에 목숨을 잃은 사람 수는 무려 49명에 달합니다. 좁은 지역에 예기치 못한 거센 비를 퍼붓는 도깨비 장마 현상도 지난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서 갑자기 강력한 정남력이 발달하면서 그냥 쏟아붓는 형태거든요.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고스트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 많이 쓰는 거죠. 기습 폭우 가능성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런 비에 대비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곡이나 강을 찾은 피서객들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호우 소식이 들리면 물놀이를 곧장 멈춰야 합니다. 야간에 텐트를 펼치는 장소도 유의해야 합니다. 물가 근처에 설치하고 쉬는 경우 함께 휩쓸려 갈 위험성이 큰 만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속에 있다면 산사태 위험까지 잘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소식을 들으면 산행을 멈추고 신속히 능선을 따라 하산해야 합니다. 최대한 비탈면에서 떨어져서 내려오는 게 중요한데 경로상 하천을 건너는 게 불가피하다면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도심에서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나 도로는 깊이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지나가선 안 됩니다. 특히 하수도나 맨홀 근처에선 휩쓸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집중호우 시 행동 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나 안전디딤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교통사고도 우려됩니다. 특히 7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가 오면 평소보다 낮은 속도로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하얀색 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갔던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겁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 비룡동 서울 방향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차량 2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앞서가던 차가 터널을 빠져나온 뒤 빗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짧고 강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진 데다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장마와 휴가철이 있는 7월에 빗길 교통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의무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55%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빗길 교통사고 절반 정도는 교차로나 그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비 오는 날 교차로를 지나갈 때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빨간불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에 운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침수 위험이 있는 하천 인근 도로나 지하차도는 피하고 타이어 점검도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모가 많이 되면은 이 수막 현상이라고 이 스케이트 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타이어 트레드, 홈의 깊이가 1.6mm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공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전에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 고무를 교체하고 유리창에 빗물이 맺히지 않도록 방수 관리를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전기차 운행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밖에 침수에 대비한 대처법을 박기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차량 밑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바퀴의 3분의 1 정도만 물이 차올라도 배터리가 물에 닿게 되는데 이 때문에 누전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데다 혹시나 물이 배터리로 들어가더라도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수 및 기밀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습기나 이렇게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일단은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장마 기간에는 물이 묻어있지 않더라도 고압 전류가 흐르는 주황색 부품에 손을 대는 건 유의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야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를 집중 호우 속에 이용하면 감전이나 벼락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서 가급적 실내 충전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사전 준비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모두 같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와 브레이크, 와이퍼 등을 미리 점검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침수에 대비해 저지대나 하천 주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미리 빼내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행 중 물에 잠긴 도로에 들어섰다면 저단 기어로 속도를 낮춰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차 바퀴의 3분의 2 이상이 잠겼다면 일단 차를 그대로 둔 채 탈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최대한 창문이랑 썬루프 등 탈출구를 확보해야 되고 더 이상 시동이 켜지지 않게 된다면
차량 외부나 내부의 소위차가 30cm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문을 열고 탈출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망치나 좌석 목받침 철제봉을 이용해 창문을 깨 탈출하고 급류가 거셀 경우에는 차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합니다. YTN 박견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의혹은 갈수록 커지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급발진으로 결론난 사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질주의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를 가릴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둘러싸고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9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시청역 자동차 돌진 사고. 질주하는 차에서 손자의 이름을 불렀지만 결국 떠나보내고 말았던 강릉 자동차 사고. 운전자의 잘못인지 자동차 결함인지 판단이 엇갈리는 사고가 수없이 이어지면서 사고 당시 운전자가 무슨 페달을 밟았는지를 명백히 가려줄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10여 년 전부터 개발했지만 적외선 카메라로 운전자의 발을 실시간 촬영해 무슨 페달을 밟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이 블랙박스는 급발진 사고의 진실을 가려주는 획기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시엔 수요가 많지 않고 제도적 지원도 없어 널리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급발진 논란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목소리를 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완성차 회사들에게 페달 블랙박스 옵션 장착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부정적이었습니다. FTA 조건 등 자동차 수출입 문제로 의무 장착이 곤란한 상황에서 선택 사양으로 개발할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많이 개발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해놨는데 이제 아무도 안 선택하면 이제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이에 따라 실질적인 대안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페달 블랙박스의 성능을 정부가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 실제 상황에서 판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인증을 해서 제대로 품질이 되는 것을 정부에서 검증을 해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보험 단체에서 지금 페달 채널이 들어가면 뭐 7%, 8%까지 할인을 해준다든지. 정부는 개인의 블랙박스 장착 여부를 강제할 수 없어 조만간 자동차 회사들에게 다시 한번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종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차하기 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를 빼내기 전에 성능을 평가해 등급을 분류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새 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도 만들어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유럽의 차세대 발사체 아리안 6호 로켓이 4년 지연 끝에 발사됐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는 현지 시간 9일 오후 4시쯤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6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장면은 ESA 유튜브 공식 채널로 생중계됐습니다. 애초 ESA는 오후 3시쯤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데이터 수집 관련 경미한 문제를 발견해 점검을 마친 뒤 예정보다 1시간여 늦게 발사했습니다. ESA는 애초 아리안 6호 발사 시기를 2020년으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와 개발 도중 기술적 문제로 4년 지연됐습니다. 아리안 6호는 지난해까지 27년간 117회에 걸쳐 유럽을 대표하는 대형 우주 발사체 역할을 한 아리안 5호를 대체하는 유럽의 차세대 로켓입니다.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GLP-1 기반 치료제는 음식을 먹지 않고 보기만 해도 포만감을 주고 체중 감소 효과까지 있어 각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이유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는데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그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두 마리의 쥐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 왼쪽 쥐와 달리 오른쪽 쥐는 충분히 먹지 않았지만 곧바로 먹는 걸 중단합니다. 배부름을 느끼는 신경을 자극해 가짜 포만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유사체가 뇌 시상하부에 작용해 먹지 않아도 가짜 배부름을 만든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GLP-1 작용 뇌 부위를 찾기 위해 사람의 뇌 조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뇌 시상하부 위쪽 신경에게 GLP-1 수용체가 많이 분포해 있었습니다. 쥐의 뇌 조직에서도 같은 부위에서 해당 수용체가 발견됐습니다. 이어 광유전학을 이용해 쥐의 GLP-1 수용체 신경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한 결과 가짜 배부름으로 쥐가 식사를 멈추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증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는 감정 측정을, 쥐를 통해서는 신경 측정을 진행하는 중개 연구 전략으로 비만약의 기전을 알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개 연구로서 사람과 쥐를 모두 사용을 해서 음식을 먹기 전부터 배부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새로운 종류의 비만 치료제 개발은 물론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 기존 비만약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음식 중독을 잘 치료하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적 폭식을 치료하는 약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다른 기전별로 따로따로 치료하는 식욕 억제제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체중 감소라는 뜻밖의 효과로 꿈의 비만약이 된 GLP-1 치료제. 비만 치료제의 구체적인 작용 원리를 밝혀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했는데 정작 전공의들은 당근과 채찍 무엇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등 전공의들을 향한 회유책을 내놓은 정부. 길어진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궁여지책이었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 의료를 또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가 이제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당근을 내준 정부가 이번에는 고삐를 틀어주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공문을 받은 병원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 복귀 여부를 일일이 물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직 시점 등 예민한 문제를 병원에 떠넘겼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지만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무자비하게 진행했던 행정처분 같은 걸 취소든 철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유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돌아갈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일부 전공의들이 자리를 옮기는 수준의 변화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칫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다 쓰고도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을 2월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어제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2월 29일자로 사직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공의들은 그동안 사직서 수리 시점을 자신들이 사직서를 낸 2월로 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을 사직서 처리 시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사이 법률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방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사직한 전공의가 오는 9월부터 다시 수련을 받고 싶다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에게 하반기 전공의 재응시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가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사직에 대한 각 병원 입장이 모두 다른데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하반기 지원을 갑작스럽게 결정할 경우 선발 과정에 혼란과 졸속 처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며 특히 지방 전공의나 비인기 과목 전공의가 서울 대형 병원 혹은 인기과로 이동해 지방 필수 의료 파탄이 가속화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활용해 난방하는 아파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울산에 선보였습니다. 도시가스보다 싸면서도 안전하게 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아파트와 맞닿은 곳에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인근 공업단지에서 만들어진 부생수소를 10km 파이프로 끌어와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전력 생산량은 1시간에 1.3메가와트 정도로 모두 한국전력에 판매됩니다.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대당 440kW 3개이기 때문에 시간당 1.32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생산하면 약 900메가와트 정도가 될 것이고 단가로는 대략 1억 한 5천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만들며 발생한 열은 아파트 난방으로 쓰입니다. 70도로 데워진 물을 공급하는데 난방비가 도시가스보다 30% 정도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스처럼 폭발이나 누출 같은 사고에서도 안전합니다. 전기는 한 점만 판매할 수 있다는 법이 개정되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바로 받았을 수 있어 싼 전기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더 요금이 한 30-40%는 더 깎여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더 요금적으로 부담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는 인근 공장으로 수소 배관을 더 확장해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폴더블 폰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첫 인공지능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6와 갤럭시 Z 플립 6를 공개하고 갤럭시 워치 7과 갤럭시 링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새로운 폴더블 폰에 담길 인공지능 번역과 카메라 기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신제품 공개 행사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사전 구매 알림 신청이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던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1차 파업 마지막 날인 오늘 사측의 대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는 오늘까지 사흘 동안 1차 파업을 마친 뒤 내일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바꿔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지난 1차 파업에서 분명한 생산 차질을 확인했다며 사측은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무기한 파업에도 조합원 6,500여 명이 참여하고 앞으로 참여 조합원을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조합원에 대해 기본급 3.5% 인상과 노조 창립 휴가 보장, 성과금 제도 개선, 무임금 파업으로 인한 조합원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발생 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산사태 예비경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산사태 예비경보는 토양 수분 함유율이 90%일 때 내려지는데요. 주변 지역에 예비경보가 내려지면 서둘러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산사태 정보 시스템 누리집이나 스마트 산림재해 앱에 접속해 실시간 정보와 기상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